그래서 1번 국가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국가. 그러죠. 국가. 자, 여러분들 이 국가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국가의 발생 이론에 대해서 교과서에 소개가 처음 돼 있거든요. 국가의 발생 이론. 첫 번째, 국가 발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국가 발생 이론. 화면 좀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국가 발생 이론과 관련된 빔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발생 이론. 첫 번째 정복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복설.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힘으로 정복하여 지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힘으로 정복하여 지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령 호랑이 부족이 있었고, 다음에 곰 부족이 있었어요. 다음에 나비 부족이 있었어. 호랑이 부족이 곰 부족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해가지고 곰 부족이 진 거예요, 싸움에서. 그래서 호랑이 부족은 더 커진 것이죠, 세력이. 이 더 큰 세력으로 나비족을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비족한테 또 호랑이 해가지고 그 약한 또 나비족을 또 힘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부족에서 커다란 호랑이 국가가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국가의 발생 썰을 무슨 썰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정복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왕권 신수설이 있죠. 국가의 권력, 왕 너한테 신이 부여하겠다라는 왕권 신수설의 측면도 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회계약설도 있습니다.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홉스가 떠오르고요. 로크도 있고요. 다음에 루소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서로 사인하고 있죠. 서로 계약하는 관계다. 그렇죠. 개인이 필요에 의하여서, 국가가 필요에 의하여서 서로 계약해서 탄생된 게 그게 바로 국가다. 사회계약설의 측면이 있고요. 다음에 계급설도 보이네요. 국가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착취 도구로 본다. 국가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본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라는 공산주의 사상가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배계급. 지배계급은 기득권이죠. 유산자라고 합니다. 유산자가 무산자, 재산이 없는 무산자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생겼다. 그래서 계급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국가의 발생 이론을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 발생 이론. 첫 번째 뭐였죠? 왕권 신수설. 그렇죠. 두 번째 정복설.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계약설. 네 번째 계급설. 하나만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족설도 있어요. 가족설도 있습니다.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국가가 되는 형태죠. 이와 같은 형태, 우리 인간의 본성상
사회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죠. 시험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 본성상 정치적인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이와 같이 얘기한 사상가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상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이 시족이 되고 시족이 부족이 되고 이렇게 국가 형태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좀 더 체크해서 봐야 될 게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하면 떠오르는 사상가 누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호흡스. 또 누구? 로크. 다음에 루소. 이렇게 세 사상가가 있습니다. 세 사상가. 여러분들 호흡스 하면요. 선생님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게 있는가요?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 만만투 이렇게도 하죠.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을 홉스는 자연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상태.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 개개인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전쟁 상태다. 전쟁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쟁 상태고 싸움의 상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늘 공포에 시달리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강자야. 그리고 약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언제나 강자일 것 같아요? 늘 또 다른 강자는 버티고 있겠죠. 언젠간 나타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늘 잠도 못 이루면서 불안에 떨고 있겠죠. 이런 공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러다간 이거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대? 그렇죠? 인간의 이 투쟁 상태를 두드러 잡을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고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얘기하죠. 쉽게 나갑시다. 계약했습니다. 누구랑요? 국가와 계약한 거예요. 개인이 계약한 거예요. 서로 계약의 과정이죠. 사회나 국가, 국가한테 계약을 하는 게, 나 개인은 국가 너한테 뭘 주겠다? 자유권 주겠다. 자유권 주겠다. 국가 너는 개인 나한테 뭘 주라? 보호해 달라. 보호. 안전 보장해 달라. 서로 무슨 관계죠? 계약 관계죠. 이게 사회계약설의 첫 출발점인 홉스였습니다. 로크는 자연상태는 홉스하고는 달라요.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얘기하죠. 잠재적 투쟁 상태. 잠재적 투쟁 상태. 언제 어디서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 그 말이겠죠. 그것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루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좀 미개된 사회, 에덴의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노자로 말하면 소국과민 그런 상태예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사회. 그런데 루소가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평화롭고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사유재산제가 발생을 해요.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또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인데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로는 여러분들 홉스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홉스요.
홉스. 사회 국가 발생 이론,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알겠지만 사회계약설과 가족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눈여겨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